자, 오늘 반갑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시황 이슈 레드힐과 함께 합니다. 소리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 체크 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1번. 오늘은 수요일, 그리고 수능일 2분 날입니다. 내일 수능이죠.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침 시황 진행합니다. 야, 오늘 이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왔느냐. 일단은 미증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뉴욕 마감 내용과 함께 국내 증시의 흐름들, 그리고 뉴스들 봐야겠죠. 자,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시황 이슈 바로 진행합니다. 일단 미증시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빠지질 않습니다. 트럼프 충격, 얘기 나오면서, 빠지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했었는데, 채권금리는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불안성이나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빅스지수 얘기 나왔지만, 그 부분도 올라갔었는데, 지수가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까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혜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신고가 갱신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18,900포인트대, 이 19,000포인트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다음 월봉 기준, 월봉 지수 양봉입니다. 신고가. 주봉 기준 양봉.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성대모사 약간 답니다. 김상중 성대모사. 그런데 말입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올라오긴 했는데 계속 갈 거냐 이거죠. 19,000포인트 선 정도에 진입을 하거나 조금 더 올라간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다음 주 이후부터 다시 재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해서 빠져가지고 18,000포인트 중반 해서 초반선 정도에서 지지라인을 다시 확인해야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장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주의 흐름을 볼 때 수요일 정도가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늘이죠. 오늘 밤과 내일 새벽까지 해서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웬만큼 끌어올렸고 19,000포인트 인근까지 온다라면 저항이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므로 다우지수가 이번 주까지 오르고 다음 주부터 음봉이 좀 나오거나 박스권 혹은 조정의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간 기준입니다. 잘 갔습니다. 오르고 십자형 음봉 나왔다가 좀 더 올랐는데 상승 중에 십자형 캔들이나 이제 윗꼬리 도지형 캔들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이 나오죠. 하락으로. 하락 중에 십자형 캔들이나 아래꼬리 T자형 캔들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은 상승 기간 중에 십자형 캔들이 전전거래일이죠. 전전거래일. 이틀 전 나왔고 전거래일 양봉 나왔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역시 19,000포인트 선 다우지수 인근에서 조정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자, 나스닥으로 넘어갈게요. 나스닥 역시 신고가 갱신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다우가 좀 떨어질 때도 나스닥은 좀 잘 버텼는데 기술주들의 뒷심이라고 할까요? 에너지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 월봉 지난주 고점, 지지난주 고점 찍고 이번 주는 아래꼬리가 지금 깁니다. 이번 달 꼬리가 좀 길어요. 아래꼬리 양봉인데 역시 조금 조정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주봉 형태 갈까요? 자, 다우와 좀 다르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상 지난주 이번 주에 최고점 찍고 나스닥은 이미 지지난달 한 달, 두 달 전에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방향이 다우의 방향을 좀 견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5,000포인트나 4,000포인트 후반선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5,000 초반대에서 끌어올렸는데 고점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쵸? 네,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상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여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자꾸 얘기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백악관 말고 우리 집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그 트럼프 타운가요? 트럼프 타운 58층 펜트하우스에서 거주한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집무실도 있고 뭐 아주 그냥 대박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지인들한테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했는데 대통령이 돼서까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신가 봅니다.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이 수장이라는 자리가 누군가를 책임을 지고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되는 위치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 그 얘기 나올 때만 또 걱정이 됩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조금 거시기 하죠. 자, 뉴욕 마감입니다. 뉴욕 마감 뉴스. 다우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트럼프 효과 시들, S&P, 나스닥 하락.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금융업종 강세에 힘입어서 6일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4일째 사상 최고치를 행진했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발언,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데, 잠깐만요. 화면 위치 좀 변경할게요. 여기, 펜으로 글씨 좀 써야겠어요. 아무래도 펜으로 글씨 쓰게 위치 조정하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근로자를 보시게 되면 비중이 100%는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들, 그러니까 국내 거주자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쵸? 근데 요즘에는요, 어디 공장이라거나 아니면은 식당을 가보세요. 밥집을 가거나 공장을 가시게 되면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자. 공장뿐만 아니라 IT 업계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IT에서도 인도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인도인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드론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업계에서도 영화 쪽도 그렇습니다. 영화는 이제 발리우드라고 해서 발리우드, 헐리우드가 아니라 인도 영화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춤추고 노래해요. 배우들이. 뭐예요? 발리우드 영화예요. 인도인들이 그 부분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IT 업계에서도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의 그 입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식당 같은 경우 가면 중국인들이나 저쪽 조선족 오셨던 분들이 식사하셨대요? 네, 뭐 드릴까요? 베트남 오신 분도 계시고. 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전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들 추방 발언, 이민자 추방 발언 얘기 나오면서 업계가 휘청거린다는 거죠. 실리콘밸리를 가더라도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라기보다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건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기술주들이 급락하면 혼조세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나스닥 받았던 얘기는 관련 내용이랑 엮여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1.03포인트 상승, 18,868.69포인트. 우리나라는 언제 갈까요? 한 100년 뒤에 갈라나? 갔으면 좋겠네. 자, 반면에 S&P 500 지수는 0.25포인트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18.72포인트 빠졌습니다. 0.36, 0.01 빠지고, 다우만 0.1% 정도. 그러니까 약간 강보합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는 업종별로 시비가 갈렸다고 합니다. 금리 상승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업종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 올랐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가 3.7, 2.6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이민자 추방 발언 때문에 기술주가 급락했습니다. 통신도 빠졌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쭉쭉쭉 넘어간다면 두 번째 전략에 트럼프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 약 200만에서 300만원 다는 범죄자, 범죄 기록 보유자, 갱단 조직원, 마약거래상 등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에 쏟거나 감옥에 보낼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만 쫓아내는 게 아니겠죠.
그쵸?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달러 트럼프 효과로 6일째 상승, 약 1년 만에 최고치다. 경기 부양 기대감, 국채 수익률 급등, 채권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최고가로 급등했다라고 나와줬는데, 트럼프 당선되면서 내년에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유럽 지역 선거에도 국수주의, 보호무역주의 앞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달러 유로 환율이 1.13% 급락했다고 합니다. 1.0727달러, M달러 환율 1.59% 급등했다. 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달러 강세에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기름값 많이 보시죠? 유가 많이 보시는데 달러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 이제 한 3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화폐 쪽에는 달러, 그리고 뭐 엔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는데 흔히 달러를 많이 얘기하죠. 달러 안전자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지수에 연동된 거 볼 수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금값이 급등해주면서 유가는 하락이 나옵니다. 공급 과잉 우려까지 섞이면서 미국의 쉘 오일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의 낙폭을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43달러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달러대에서 약간 올라왔다고 하네요.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북해선 브렌트유도 44.42달러, 40달러대로 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금값 달러 강세 5개월 최저치 행진. 달러 아니면은 만약 달러가 좀 떨어지거나 이제 하면요. 금값이 올라가야 돼요.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트럼프 11월 9일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올랐습니다. 금 관련주예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니까 빅스 지수 올라갔다고 했죠. 올라가고 시장 불안성 강화되고 그러니까 보석류, 귀금속류, 금값의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달러 올라가면서 다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구리 팔려는 가격은 강세를 보인다. 트럼프 정부에서 사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거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건설업종들이나 이런 것들도 수혜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 은행 강세, M&A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이게 또 그대로예요. 은행주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국내에는 좀 반대되는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미증시는 올랐는데 계속 올라갈 거냐, 급등할 거냐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국내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연봉 전거래일날 1967에 마감했어요. 2000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난리죠. 어젠가? 지난주 기사죠. 지난주 기사를 통해서 각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내년도 국내 변동폭, 코스피의 변동폭을 보게 되면 2200에서 1900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정도야. 맨날 그 자리죠. 맨날 그 자리예요. 또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1900포인트 중후반대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고 월봉상 그림 간다라면 두 달간의 음봉과 함께 아리꼬리. 다음 달도 꼬리 좀 달려준다라면 지금 저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900포인트 뭐 초반 완전 깨기보다는 중반선 이상에서 중반선 부근에서 또 지지받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그림 갑니다. 지난주 음봉, 이번주 음봉 하나, 둘, 셋, 네 개, 네 번의 음봉인데 추세를 그려본다라면 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저점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1950 부근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쵸? 기대감을 갖고 좀 내려온다면 밑에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 일봉 봐도 마찬가지 1960 이하 1940 밑에 갔다 왔지만 어제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좀 버텼습니다. 미증시 다우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코스닥. 이거는 뭐 제가 연봉을 가지고 1년 내내 얘기하기 때문에 뭐 사실 별다를 건 없습니다. 계속 봤던 그대로예요. 장대 양봉 내지는 2년에 걸친 양봉의 흐름 이후에 음봉의 몸통을 통해서 아래꼬리 발생 600 이하. 그리고 내년도에도 비슷한 모습이라면 내년도에 이제 캔들을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내년에 그 대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일정과 함께 관련 내용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 만들어주면은 이제 거의 뭐 쌍둥이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걸 합치면 요 2014년도 14년도죠. 13, 14년도의 모습. 아니 14, 15죠. 올해 16년이니까 14, 15 합쳐서 요거 하나 만들고 올해 요 음봉 만들고 내년도에 양봉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내년 아마 대선 일정 다가오는 시기에 관련 테마 종목도 이렇게 뻗을 수도 있습니다. 한 800 정도 하면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뭐 2000을 깨고 1900 중반 오고 하더라도 코스닥군에 대해서 접근을 잘한다라면 코스닥군에 접근을 한다라면 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년마다 대선을 치르는데 5년마다 기회가 왔습니다. 5년마다 기회가 왔어요. 예전에 이명박 정권 시대에 보성파워텍이라거나 아니면은 오성파워텍도 거의 1000% 갔어요. 그거 말고 뭐 건설업종 있죠. 뭐 울트라 건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선거 전에 갔다 내려왔고요. 관련 종목들이 대선 관련해서 엮인 종목들이 뭐 거의 코스닥군에서 많이 나왔어요. 1000원 미만 종목, 흔히 동전주에서 이게 10배 이상씩 올라가는 기염을 통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4년 전에 있었던 지금 현 정권, 박근혜 정권 시기에 갔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 안철수 테마와 함께 박근혜 현 대통령님 테마 뭐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매장사 같은 거 있죠. 그거 같은 경우 거의 10배를 갔어요. 안내비라거나 관련 테마 종목들, 안테마 종목들은 5배에서 8배 이상 갔습니다. 10배 가까이.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코스피군에 있는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들이 터질까요? 그것보다 코스닥군에 있는 개별주들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터지면 10배 이상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월봉의 형태. 이번 달 아리꼬리 달리면서 600 깼습니다. 근데 그 깼던 모습이나 눌렀던 자리가 어디랑 합치되느냐? 여기 이렇게. 내년에 양봉 나오면 딱 되는 거죠. 타이밍상 정확합니다. 아주. 그림이 딱 좋아요, 지금. 600이 확실히 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양봉을 한 800 정도까지 가주면 완벽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안 가면 어떡하죠? 안 가면? 레드캔을 간다며!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이나 파형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슈들을 봤을 때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약 70에서 80%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 빠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시장 분위기 이상한데 어수선한데 그만할까 싶은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본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면 안 됩니다. 발을 빼지 말고 계속 지켜보면서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코스닥 주봉입니다. 지난주에 아랫꼬리 길게 양봉, 이번 주에 음봉인데 몸통이 두껍지 않아요. 그죠? 잘하면은 이게 640선만 돌파해주고 30선 버텨준다면 60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어차피 올 연말까지 빠진 다음에 내년에 올라가면 되니까. 아니 내년에 다시 꼬리 달려서 600 부근이나 이하 오면 좋으니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봉입니다. 급락했던 자리에서 지금 600포인트 이상 610에서 20선 부근 정도에서 20 전후입니다. 정말 열심히 버티려고 합니다. 애를 쓰는 게 딱 보여요. 그죠? 그렇다면 외인의 수급만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누가 사에 올라가요? 외국인, 개인, 기관 중에 외국인이 사에 올라갑니다. 근데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조금 머리 맞을 만한 자리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서 살짝만 넘어가 주기만 하면 돌파만 나오게 되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뉴스로 넘어갑니다. 금일 뉴스 많지 않아요. 딱 10개. 몇 개요? 10개입니다. 보통 기사가 많으면 제가 설명드리느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기사당 1분 뭐 전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 넘어갑니다. 첫 번째 기사. 한국투자증권인가요? 네. 한투. 초대형 증권사의 첫 발을 내딛는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달 채권 2천억을 발행한다고 해요. 자기 자본 대비 4조 원이 육박한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한번 여쭤보고요. 네. 자, 육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권사별로 자기 자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이었나?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 증권사별로 자기 자본에 따라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된 건이 있어요. 4조 이상이면은 뭐를 할 수 있고, 뭐 8조 이상 뭐 할 수 있고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건 때문에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4조 원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현재 미래에셋 대우와 NH투자증권 요 두 개 회사만 4조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아우, 역시 대박. 대박. 볼까요? 여기 나와있죠? 다들 방송을 들으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 알려줍니다. 4조 8조 이상 뭐합니까?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 자기자본 200% 이내 허용, 기업 대상 환전 업무, 합병 미래에셋 대우와 NH투자증권. 요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8조 이상은 뭐합니까? 종합투자계좌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허용. 해당 없어요, 지금. 아까 6조가 최고거든요. 6조 7천억. 3조 4조 원만 돼도 요 밑에 내용들, 기업, 신용, 공여, 자본 어쩌고 100%까지 허용 나오죠. 요걸 200%까지 끌어올리고 4조 이상의 대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요건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 채권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 KB증권이 그나마 이제 한 500억만 발행하면 되죠. 삼성증권 한 2천억 남았고, 한투가 한 6천억 남았는데, 일단 2천억을 발행하고 추가 시장해서 4조 원까지 끌어올리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2조 5천억이니까 이건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신한은. 그나마 3조 원대 이상 올라가 있는 이 세 개 증권사가 조금만 자본 확충하게 되면 4조 이상의 대형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발을 디뎠답니다. 15일 어제죠?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 한국금융지주가 공시를 통해서 채권 2천억을 발행해서 자기자본 확충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2분기입니다. 2017년 2분기에 시행 예정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무슨 초대형 IB 뭐 어쩌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절차가요, 이달 중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할 때까지 자금을 은행 예금 등 안정성 높은 금융상품 통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지금 있는 거 있죠?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한 300만 원을 월급 받는다. 급여를 받고 혹은 매출이 1년에 한 달에 한 1억씩 나온다. 라고 한다면, 아이고, 한 달에 1억 매출 나오고 내가 한 3, 400, 500 받으면, 뭐 됐지 뭐! 이러고 넘어가실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야 되고, 수익을 늘려야 돼요. 이런 욕심이 없으면요, 회사가 발전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행동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쵸? 네,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본금 2천억 추가하면 4조까지 6천억가량 모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추가 증자 계획을 세울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형 증권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 얘기 나와준 게 있고요. 현재 자기자본 넘는 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 미래에셋 대우와 NH투자증권. 원래 NH투자증권이 1등이었는데요. 미래에셋 대우, 요거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6조 7천억으로 1등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쵸? 내년에 1월 탄생하는 KB증권은 자기자본이 3조 9,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내년에 되고 난 다음에 준비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금융업종이나 증권사들은 뭔가 변화를 꿈꾸고 있다. 그러면 다른 업계들도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업종. 그래서 우리 회사도 지금 더 다양한 것들, 더 많은 것들, 그리고 더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멈춰서지 마십시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굴러가야 목적지까지 갑니다. 자, 다음 기사.
자산 5조에서 10조 미만 기업 집단 공시 의무화 얘기예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에 따라 규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요. 10조 이상이었습니다. 그죠? 10조 이상인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와 공시 의무는 기존의 자산 규모 5조 이상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기사 나왔던 거 있잖아요. 제가 시황했을 때. 대기업들을 보게 되니까 상위 몇 개 그룹? 이 기업들이 지금 자회사라거나 관계사에다가 일 다 하나 끼고 SI 업종에 다 넘겨주고 해가지고 지네끼리 짬짬이하고 해먹고 난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되면서도 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조 10조 미만 기업 집단도 의무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니네 어디다가 수주 줬냐? 얼마 매출을 줬냐? 하면서 니네 가족 그룹이잖아. 니네 자회사잖아. 딴 데 좀 주고 공정하게 가라. 이렇게 강제하겠다는 거죠. 의무화를 통해서. 같이 먹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상호 출자 현황을 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개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채무 보증 현황도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라는 얘기. 다음에 항공주를 사들인 버핏입니다. 미국 항공주 사들인 버핏 항공 주가 일제히 상승. 아메리칸 항공 등 12억 달러어치 샀다고 하죠. 과거에 투자 실패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산답니다. 복수전이겠죠. 아무래도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 투자의 규제력을 알려진 워렌 버핏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항공주를 대거 사들였다고 합니다. 버핏이 1989년 미 항공사 US 에어웨이에 손댔다가 크게 손해봤었는데 그동안 손 안 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항공에 투자를 하니까 이번엔 진짜 뭐 있나? 옛날에 그렇게 까먹었는데 다시 투자하는 거 보니까 뭐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공시에 따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9월 말 현재 아메리칸 항공 주식 7억 9,700만 달러 델타항공이요. 이거 제가 옛날에 신혼여행 갈 때 탔었나? 델타를. 그때 대한항공 탈 걸. 델타 타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갈아탔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항공 주식 2억 4,930만 달러, 유나이티드 항공 주식 2억 3,700만 달러치를 보유 중이다. 약 1조 5천억 원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CNBC에 방송 나와서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우스웨스트 항공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뭔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 기대감이 있다. 재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는 상승합니다. 미국 증시 아메리칸 항공 주가가 3.8, 델타가 3.4, 사우스웨스트는 3.3, 유나이티드는 2.2.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실패했지만 예전에는 최근에 투자했던 것들이 성공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마하의 현인이고 투자의 규제라고 알려지던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사람은 부동산 손만 대면은 5배씩 먹고 10배씩 먹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이번에 여기 내가 사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한마디 하면 살까 안 살까요? 사겠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가는 투자가 좀 있다. 라고 해서 항공주들이 손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렸던 부분들이 임원진들이, 경영진들이 내는 건지 아니면 혼자 단독적인 판단인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항공산업은 최근 저유가, 노사화, 부가서비스 유리화, 합병 등으로 경쟁 완화 등 수혜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유가 하락 영향이 좀 있고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도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이 국채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채는 누구 때문이에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채 인버스 ETF 눈여겨볼만하다 얘기 나와주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섰습니다.
아유, 2% 뭐, 그거 뭐, 은행금리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3년, 5년, 10년, 20년물 채권 등이 있는데, 그런 채권들이요, 이자율이요, 높지 않아요. 1%대, 제로금리도 있습니다. 제로금리도 있고, 1%대, 많이면 2, 3%대면 굉장히 높은 거고, 채권 같은 경우에 4%, 5% 넘어간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중소기업이라거나 이제 막 형성된 회사들이 한 4%, 5% 주죠. 근데 국채금리는 정말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별로 없어요. 근데 2%까지 넘어섰답니다.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대선 이후에 금리 상승 계획이 나옵니다. 연 1%대였던, 자 보세요. 나오잖아요. 딱. 연 1%대였어요. 금리가. 국채금리가 10년물이 2%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여름부터 얘기했죠? 채권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쪽을 좀 알아보고 있다. 보세요. 지금 이제 가을 들어 겨울 접어들면서 채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트럼프가 여기서 불을 지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채권 투자하거나 ETF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돌고 있다. 여러분도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도 ETF 펀드 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래에셋 타이거 은행 ETF, 뭐 코덱스 은행 ETF, 투자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 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국채 쪽에서는 삼성 코덱스 10년 국채 선물 인버스 ETF 쪽이 있다. 근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국채 사야지 채권 사야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는 정도를 알라는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사더라고요. 막 사지 마세요. 자, 월가 95.5%가 연준 내년 다음 달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57명 대상으로 질문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한 번 정도는 인상할 거다라고 했는데 요게 여름부터 몰고 왔죠? 6월 달 넘어갔고 7월 넘어섰고 8월 넘어갔고 9월 넘어갔고 이번 달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하겠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주면 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겠죠? 충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말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조정 시 기회를 보자. 자,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은 흑자예요. 증가예요. 불황형 흑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 상장사의 실적 분석입니다. 매출은 2.8 빠졌어요. 영업이익은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조조정, 저금리, 절감효과. 성장은 없습니다. 허리띠만 졸라맨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연매출이 100억이었던 회사가 70억으로 줄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흑자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플러스 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매출은 줄었는데 흑자 났다는 얘기는 영업이 늘었다는 얘기는 회사 내부의 고정비라거나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는 거예요. 즉, 뭐 광고비라거나 아니면은 직원들 뭐 인센티브를 더 뺐다라거나 아니면은 고용 감축이죠. 인원을 빼버렸다거나. 그래서 지출이 줄었으니까 그나마 영업이익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매출도 늘고 영업이 늘어야 되는데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 늘었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뺄 거 빼고 안 줄 거 안 주고 불황이죠 진짜. 언제쯤 좋아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매출 상위 10개사 중에 7개가 매출 줄었다고 합니다. 4분기는 좀 보자 라고 나와줍니다. 자, 케미포비아라고 이게 나와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집증후군 이런 거예요. 세집증후군이나 이제 아토피 이런 것들 때문에 새집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친환경 인증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인증 경쟁을 벌이고 있다. 뭐 CO2 감소, 뭐 저탄소, 유럽 섬유 배출품 품질 인증 이게 나와주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토피 환자가 이제 늘고 있죠. TV 프로그램 보니까 이창훈 배우 있잖아요. 그 자식들, 딸내미도 아토피 때문에 저기 시골 가 있던데
이런 인증 부분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 인증 획득 러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 계실 거예요. 자녀가 아토피 있다라거나. 자, 그 다음에 뭐냐. 수능 10시에 개장합니다. 10시 개장해. 수능 하루 내일입니다. 그래서 은행 영업시간이 10시에서 5시로 변경이 됩니다. 증시도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증권사 업무랑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1시간 늦게 시작, 1시간 늦게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는 6시로 동일하다. 라는 얘기. 자, 생명보험업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자본확충을 지금 목매달고 있습니다. IFRS 17 도입 때문에 좀 늘려주세요. 연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안 돼. 그냥 해. 아우, 큰일 났네. 돈 끌어들여야겠네. 라고 해서 지금 자본확충에 목숨 걸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기사. 어제 농어바이오 급락했죠. 그저께. 16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49억 9,947만 3,607원. 야, 7원까지 받아먹으려고 하네. 받았다 공시했습니다. 자,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납부기한이 12월 31일이에요. 자기 자본의 8.5%를 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때문에 급락이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뭐 하나 잘못 걸리면요. 세무조사 잘못 걸리면 한방입니다. 그래서 찍히면 안 돼요. 너무 눈에 띄어도 안 됩니다. 눈에 띄거나 찍히면 한방입니다, 진짜. 농어바이오 급락했잖아요, 진짜. 국세청 세무조사 나오고. 뉴스 막 뜹니다, 지금. 왜 빠졌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차트상의 구간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수요일장. 수요일은 왜 수요일이에요? 수익나라고 수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성공하는 자동매매 함께해요. 매일 위너 트레이더. 현재 시간부터는 선재공개님께서 마이크 잡고 방송해 주실 겁니다. 선재공개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지금까지 양몽캔들 레드캔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